자, 5페이지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호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오케이? 자, 빠르게 할게. 자, 호흡에서 1시간 안쪽으로 끝내고 뒤에는 열과 우리 생활 1시간 안쪽으로 끝낸 다음에 문제풀이 살짝 하고 그리고 숙제 몇 개 내주는 거를 보내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갈게요. 자, 우리가 먼저 호흡이라는 것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아는 호흡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 첫 번째, 어떤 호흡이 존재하느냐? 흠파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숨을 쉬는 호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화와 순화를 통하여 흡수한 영양소랑 산소를 바탕으로 세포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세포호흡이라는 친구가 존재를 합니다. 무슨 호흡?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호흡이라는 친구는 바로 이 숨을 쉬게 되는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숨을 쉬는 호흡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떤 친구랑 어떤 친구가 존재하게 되느냐? 들숨이라고 하는 들이마시는 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내쉬는 숨,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돼요. 들이마시는 숨은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성분을 흡수하기 위하여 들이마시는 거냐? 대부분 다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들이마시는 숨, 즉 들숨에는 이산화탄소보다 산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날숨에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를 사용하고 나면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위해 숨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날숨엔 뭐가 더 많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이산화탄소, 즉 산소가 두 개의 탄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호흡계의 구조일 텐데 순서대로 쭉 숨이 들어가는 순서부터 쭉 공부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코가 존재합니다. 코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는데 코는 우리 숨을 들이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코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지와 그리고 세균을 걸러줍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공기청정기나 여러가지 에어컨처럼 필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에서 필터 역할을 한다. 됐죠? 그리고 그 코를 지나게 된 숨은 어디를 지나게 되느냐? 기관계로 흐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관 지직 소리. 갑자기 왜 기관계라고 했을까? 머릿속에 기관계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봐. 여기서 얘기하는 기관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소화를 배울 때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생물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기관은 아니고요. 공기가 지나다니는 관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기관과는 다른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관과 기관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폐로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즉 이동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과 기관제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코에서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세균과 먼지를 걸러주게 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즉 필터 역할을 여기서도 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호흡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폐예요. 폐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냐? 갈비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지 여기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게 된다. 폐는 총 두 쪽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호흡과 순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든 기관
기관에 근육이라는 친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폐라는 친구는 근육이 없어요. 자, 폐에 근육이 없다는 소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횡격막, 요즘은 가로막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로막에 막혀있다. 갈비뼈가 가로막으로 막혀있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가로막과 갈비뼈 속에 들어있게 되는데 이 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된다? 바로 흉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폐는 저 흉강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친구, 별표를 좀 쳐주셔야 될 겁니다. 바로 수많은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 폐포라는 친구에 대해서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포는 소장의 융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장의 융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음식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증가시켜서 효율적인 흡수를 도와주는 게 바로 소장의 융털 역할이었어. 마찬가지로 폐 속에 존재하는 저 폐포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증가시켜서 효과적인 무엇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는 무슨 교환이라고 봐야 돼?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됐나요? 효과적인 기체 교환을 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누구다? 폐 속에 존재하는 폐포라는 친구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호흡기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자, 그럼 도대체 숨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쉬어지게 되는 것이고, 즉, 들숨과 날숨에는 각각의 어떠한 성분들이 더 많은지, 주로 뭘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들숨과 날숨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아주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롭지는 않고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번 공부를 하기는 했어. 누구냐? 바로 BTB 용액이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BTB 용액은 산성일 때, 그리고 중성일 때, 그리고 염기성일 때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산성일 때의 색깔은 BTB 용액이 노란색을 띠게 되고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의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 BTB 용액의 특징이야. 하지만 잘 생각해봐. 우리가 현재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뭘로 다루게 되는 것이냐? 바로 산성, 즉 노란색으로 갈수록 무엇이 많다라고 인식할 수 있냐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다. 그리고 염기성, 즉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려면은 우리가 무슨 숨을 불어넣어야 될까?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에는 날숨을 불어 넣어야지만 색깔이 바뀌게 될 것이며, 그냥 일반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적기 때문에 색깔이 그대로 초록색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호흡 운동의 원리예요. 자,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는 들숨 하나만 할게요. 날숨은 그거랑 다 정반대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으니까요. 자, 첫 번째, 들숨을
즉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로막이 내려간다. 자, 가로막이 내려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냐? 흉곽, 즉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막혀있는 폐가 들어있는 이 공간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그렇지.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압력은 어떻게 되겠니? 흉곽 안의 압력은 작아지게 되겠죠. 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샤를레 법칙과 보일의 법칙을 골고루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공간에서 폐를 누르고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폐 안에 존재하는 공기들에 의하여 폐 내부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 압력은 낮아진다고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폐를 일정 힘으로 해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르는 힘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는 그냥 힘 똑같이 주고 더 많이 밀려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폐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폐 부피가 커지게 돼요. 자, 폐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소리는 폐 내부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다? 낮아지는. 그렇지. 폐 내부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공기의 흐름은 반드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폐 내부 압력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온다. 어디서 어디로? 밖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즉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실험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등장하는 실험이 바로 고무풍선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죠. 고무풍선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게 되지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 고무풍선 두 개가 폐가 될 것이며 밑에 있는 고무막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로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면 좋을 만한 얘기가 뭐냐면은 공기의 이동 어디서 어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폐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밖에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폐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럼 날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가로막이 올라가게 되고 부피가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흉곽의 압력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흉곽 압력, 즉 폐를 누르고 있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은 부피는 작아질 것이며 폐 내부 압력은 높아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밖에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폐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호흡 운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아까 호흡 운동, 아까 소흡기의 구조를 쓰면서 폐포가 공기와의 닿는 면적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무슨 교환이 활발해진다 그랬어? 기체 교환이 활발해진다 그랬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바로 그 기체 교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죠? 기체 교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곳이 존재합니다. 어디냐면은 첫 번째 폐포와 모세혈관. 이 첫 번째 이곳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자, 폐포는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폐포는 모세혈관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게 되느냐? 산소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산소를 열심히 사용하고 난 이후에 남은 찌꺼기인 이산화탄소를 폐포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됐죠?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고, 그 다음 산소를 가득 머문 모세혈관이 쭉 흐르게 됩니다. 뭘로 흘러?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즉 혈액으로 산소를 열심히 운반하여 어디에 갖다 주게 되느냐? 바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조직세포라는 곳으로 전달을 해줘요. 즉 방금 모세혈관은 폐포에게서 산소를 많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전달을 해주고요. 조직세포는 열심히 사용하고 만들어진 찌꺼기들인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모세혈관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받은 모세혈관은 다시 폐포로 가서 전달해주고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저거는 꼭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배설계로 가겠습니다. 자, 배설계. 자, 배출과 배설은 확실히 다릅니다. 배출은 소화하고 남은 나머지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것이 배출이고요. 배설은 많이 걸러야 돼. 즉 정화작용을 통해 남은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배설이다. 쉽게 얘기하면 배출은 배출이 대변, 배설이 소변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배설계는 쉽게 얘기해서 오줌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저 배설계에서 포함되는 오줌에는 어떠한 친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줌에는 요소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즉 노폐물들을 많이 배출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배설계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다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저 요소와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노폐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자, 저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한 영양소들을 분해하고 생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친구들을 소화했을 때 나타나는 노폐물을 좀 확인해보자면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저 이산화탄소 우리가 방금 어디로 전달시켰어? 바로 모세혈관으로. 이 모세혈관 다시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전달해줬어? 폐포에게. 그럼 그 폐포는 다시 어디로 내보냈어? 몸 밖으로. 어떻게? 날숨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몸 밖으로 날숨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로 생성되는 노폐물은 바로 물입니다. 물. 쌤, 근데 우리 몸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즉 영양가가 별로 없는 노폐물들로도 물이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 물 같은 경우는 어떤 영양소를 분해시켰을 때 생성이 되게 되느냐? 바로 위랑 똑같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할 때 전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 같은 친구는 어떤 식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느냐? 첫 번째, 날숨으로도 내보내고 있어요. 즉,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아주 미세한 양이겠지만 물이 몸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물을 또 어떤 식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5만 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노폐물인 암모니아라는 친구가 생성이 돼요. 이 암모니아는 어떠한 영양소를 분해시켰을 때 생성이 되느냐? 바로 단백질을 분해시켰을 때 암모니아라는 친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저 암모니아 같은 친구는 굉장히 독한 친구야. 즉 유독성 물질이야. 위험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단백질, 즉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라는 친구로 바꿔서 어떻게 한다? 배설한다. 됐나요? 오케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설계의 구조 한번 공부해야 되겠네. 자, 배설계의 구조 첫 번째는 콩팥 하기 전에, 콩팥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첫 번째 오줌관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줌관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인식하는 게 편해요. 오줌관이 뭐겠습니까? 오줌이 지나다니는 관이에요. 그냥 길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방광이에요. 자, 제가 방광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은 오줌의 2차 저장소. 몇 차? 2차 저장소. 그 이유는 콩팥을 설명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요도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요도는 오줌이 지나다니는 길이 맞아요.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요도는 오줌이 어디로 나간다?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이다. 어디?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요도라는 친구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바로 콩팥이라는 친구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설명을 할게요. 네 번째, 콩팥. 자, 콩팥은 크게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라는 친구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속질 그리고 겉질 그리고 깔때기. 여기가 바로 콩팥 깔때기가 바로 오줌의 1차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차? 1차. 2차는 어디? 방광.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저 콩팥 겉질과 속질을 더해서 뭐라고 표현을 부르게 되느냐? 바로 네프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저 네프론은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느냐? 오줌의 생성 단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오줌을 만드는 단위다. 오줌을 만드는 단위가 바로 네프론이다. 저 네프론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 네프론에 대해서 한번 살짝 터치를 해보자면 첫 번째 네프론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가 바로 사구치입니다. 애들이 한자 조금 아니? 아니요. 오케이. 저 네프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세만 알아보겠는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사는 실사자예요. 구는 원동그라미 구 있죠? 즉 실들이 공 모양으로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처럼 묶여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모세혈관들이 바로 공처럼 모여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는 모세혈관에 모세혈관이 공처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어나 그런 것들은 다 한국어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왜 저건 한국어로 안 바꿔요? 그게 웃긴 거죠. 그게 웃긴 거죠. 모세혈관 뭉치 이럴 수 없잖아. 오케이. 그런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순환에서 저번 주에 내가 얘기를 했나? 했을 거야 저번 주에. 원래는 온몸 순환과 폐순환으로 공부를 했지 우리가. 근데 비교적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순환, 폐순환이었어. 몸 체자 쓴다고. 쉽게 바꿀 수 있는 표현들은 바꾼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내가 반시계 방향. 요즘은 반시계라고 안 하고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쓴다 그랬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저 사구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보먼 주머니입니다. 자, 이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보먼 주머니네. 자, 보먼을 찾을 필요 없어요. 주머니. 우리가 보통 주머니에 뭘 넣었죠? 뭐 필요한 물품도 넣었죠. 핸드폰이든 지갑이든 뭐 여러 가지. 즉, 저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냐? 비모. 즉, 사구체가 들어있는 주머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보먼 주머니를 거친 다음에 어떠한 관을 통해서 오중관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즉 오중관의 시작 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냐 바로 세뇨관입니다. 이 세뇨관 같은 경우는 보먼 주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다. 어디랑? 보먼 주머니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거를 배웠으면 이 다음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오줌의 생성 과정입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 첫 번째, 여과라는 친구를 거치게 됩니다. 뭐? 여과. 즉, 한번 걸러준다는 거예요. 자,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공처럼 뭉쳐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즉, 모세혈관에 흐르던 피가 보먼 주머니로 한번 걸러집니다. 즉,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다? 사구체에서 어디로? 보먼 주머니로 한번 이동을 하게 된다. 이동하게 되면서 걸러지는 애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걸러지는 게 바로 혈구랑 크기가 큰 애들, 혈구랑 그리고 단백질 같은 애들은 여과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먼 주머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은 어떠한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쭉 쓸게요. 물, 요소, 암모니아, 아미노산. 왜 이렇게 수가 있을까? 아미노산.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무기염 등은 보먼 주머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애들은 누가 있어? 에너지를 내고 있는 포도당과 또다시 에너지를 낼 수도 있는 아미노산.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보먼 주머니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홀랑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 몸에 사용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깝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다시 재흡수하게 됩니다. 오케이? 다시 재흡수하게 됩니다. 저 재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과정이냐? 세뇨관에서 어디? 바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친구 누구랑 누구? 아미노산과 그리고 포도당은 어떻게 전부 가져와야 돼? 조금 남겨도 돼? 전부 가져와야지. 바로 그거죠. 전부 제육수. 그러나 물과 무기경류는 대부분만 제육수 됩니다. 얘네들은 대부분 제육수 됩니다. 됐나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이 어느 정도 걸러졌구만. 근데 좀 못 믿었는데 조금 더 완벽하게 한번 걸러주고 싶어.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다? 분비라는 과정을 통하여 야 얘 버려야 되는 물질이야. 근데 왜 갖고 들어왔어? 다시 버려! 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분비예요. 얘는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바로 직방으로 보내드리는 거야. 어디로? 세뇨관으로. 나머지 애들을 전부 다 하게 걸러주는 것이 바로 저 분비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 과정을 통하여 제육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육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오줌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되는 오줌은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오줌관을 통해 흘러서 방광으로 변하게 되고 방광에서 일정 이상 모이게 되면은 몸 밖으로 요도를 통해 나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만 도와주도록 할게요. 무엇을 할 것이냐?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자, 이번에는 왼쪽을 쥐고 한번 가볼게요. 자,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저 두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면 콩팥 동맥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야. 즉 사구체로 피가 모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 걸러지기 전이죠. 그렇지? 거르기 전. 그럼 노폐물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바로 그거죠. 동맥에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정맥은 콩팥에서 나오는 혈액이에요. 즉 이렇게 쫙 필요 없는 것들을 걸렀겠죠. 즉 콩팥 정맥은 거르고 난 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인한 노폐물이 어떻다? 적을 것이다. 됐나요? 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콩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꼭 알아두세요. 됐어? 네. 오케이.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포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호흡,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네 가지를 통하여 결국 우리가 배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포 호흡이에요. 내가 아까 호흡을 강의하기에 앞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흠하 라고 얘기하는 숨을 쉬는 호흡도 존재하고 세포들이 숨을 쉬는 세포호흡도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자, 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 무엇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오케이? 영양소와 산소가 더해져서 열심히 숨을 쉬고 나면은 무엇이 생성되느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또한 노폐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포를 호흡을 통해 정말 왜 만들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운동을 위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영양소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흡수합니까? 소화. 그렇죠? 저 산소 우리가 어디서 흡수합니까? 호흡. 이산화탄소 우리가 어떻게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발수. 그렇지. 즉 호흡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노폐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 배설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양소를 필요한 세포에 운반, 산소를 필요한 세포에 운반,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운반, 노폐물을 몸 밖으로 혹은 그 콩팥으로 운반해주는 게 다 누구야? 순환? 그렇지. 즉 우리가 세포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무엇이냐?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네 친구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게 오늘 즉 동물과 에너지 파트에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구가 될 것입니다. 됐나요? 문제 살짝 한번 풀어보고 다음 과목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풀 필요 없어.